챕터 2 넘치는 에너지. 우리는 노새 두 마리를 키웠다. 세디와 샘이었다. 나는 다리가 없어서 발걸이에 발을 걸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말과 노새를 탔다. 그냥 나의 뭉툭한 몸을 안장에 얹고 몸의 균형을 잡아 안정된 자세를 잡는 법을 알아냈다. 한 번은 샘을 타고 가는데 샘이 무언가에 겁을 먹어서 갑자기 우측 방향으로 꺾은 뒤 바로 빨랫줄로 돌진했다. 나는 급히 몸을 숙여 피했다. 그런데 이번엔 거칠게 움직이며 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우리 집을 벗어났다. 나는 옆으로 떨어져서 한 손으로 안장의 뿔을 붙잡고 있었다. 샘은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도로를 질주했지만 나는 절대 손을 놓지 않았다. 힐끗 뒤돌아보니 부모님과 오빠들이 공포에 질려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소리 지르지 마! 나는 그들을 보고 소리쳤다. 진정하라고! 나는 정말 침착했다. 결국 그들은 샘이 속도를 늦추고 풀밭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마침내 샘이 멈췄을 때 나는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나도 노새만큼 고집이 대단했던 것이었다. 비록 우리 가족을 공포에 빠뜨렸지만 나는 괜찮았다.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 샘과 나는 우리의 작은 탈출 소동을 약간 즐기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어린아이답게 늘 활력이 넘쳤다. 정말이지 건전지 수명을 홍보하는 에너자이저 토끼 같았다. 누구든 나의 속도를 늦추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무척 애를 먹었다. 나에겐 천천히 라는 속도가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내겐 브레이크가 없었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에서 나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었던 선생님처럼 나를 도와줄 보조 교사로 페니 카먼이라는 사랑스러운 여성을 고용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았다. 그래서 곧 이 사실을 페니에게 알렸다. 나는 스쿨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도움을 받지 않았다. 나는 장애인이 아니었다. 가는 곳마다 야단 법석을 떨 필요도 없었다. 나의 힘으로 완벽하게 잘 돌아다닐 수 있으니. 나는 약간 5살짜리 아이처럼 그녀를 적대적으로 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페니는 이해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너무도 절실하게 보통의 아이처럼 보고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휠체어는 적합하지 않았다. 내가 선생님께 물었다. 그냥 수레에 타면 안 돼요? 선생님이 태워주면 되잖아요. 그녀는 몇 군데 전화를 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 기부된 작고 튼튼한 빨간 수레를 구했다. 나는 그 수레를 타고 들어갈 때 정말 멋져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다른 아이들도 그 수레를 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다. 쉬는 시간은 학교 생활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얼른 밖에 나가서 바위 틈에서 놀고 그네를 타면서 진짜 높이 올라가고 정글짐에 매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에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어지러워서 내릴 때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이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혹이 나거나 타박상이나 찰가상을 입는 일이 거의 없었다. 뭐든지 한번 시도해보려 했다. 기회만 있으면 흙과 먼지 투성이가 되도록 놀았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최대한 여성스럽고 예쁜 옷을 입혀주었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교실이 아니라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하고 온 것처럼 옷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집을 나설 때 엄마는 내 머리를 2갈래로 따주셨지만 당연히 그 상태로 집에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머리카락은 우리 어머니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머리가 짧았는데 그게 너무나 싫었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 딸은
절대 머리를 짧게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내 머리는 길고 숱이 많았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로 묶거나 양 갈래로 따서 머리 위로 올려야만 했다. 한때는 내 머리카락이 내 몸보다 더 길었던 기억이 난다. 머리를 풀면 땅에 질질 끌면서 나뭇잎들을 쓸고 다녔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머리를 빗겨주는 걸 몹시 싫어했다.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엉킨 머리카락을 다 빗을 때까지 졸졸 따라다녀야만 했다. 내가 울면 우리 집의 늙은 고양이 미키를 부르며 내 머릿속에 쥐들을 잡으러 오라고 하셨다. 그러면 나는 깔깔 웃었고 갑자기 머리 빗는 것이 조금은 참을 만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래 가진 않았다. 나는 미키마우스 머리 모양의 도시락통에 점심을 싸가지고 다녔다. 미키의 머리를 열면 땅콩 버터 젤리 샌드위치, 카프리선 주스, 그리고 테이프 모양 젤리가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또 한 가지 점심 도시락은 볼로냐 소세지, 치즈, 마요네즈를 넣은 샌드위치였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먹을 때 보면 나는 늘 굶주린 아이처럼 보일 정도였다. 나는 밤늦은 시간에 시리얼 먹는 걸 좋아했다.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캡틴 크런치, 애플 잭스 등 터무니없는 양의 허쉬 초콜릿 시럽을 우유에 부어 먹고 네스킥 초코 우유를 갤런 단위로 마셨다. 나는 그 모든 설탕을 매우 빠르고 쉽게 연소시켰던 것 같다. 아, 젊음이요. 또 나는 아빠 뭐 하세요에 나오는 조나단 테일러 토마스에게 푹 빠졌던 기억이 난다. 엔싱크와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음악을 들었지만 나의 첫 번째 CD는 스파이스 걸스의 앨범이었다. 나는 포시 스파이스라 불리던 빅토리아 베컴에게 완전히 빠졌다. 또 니켈로니언 채널의 헤이 아놀드, 넌 어둠이 무섭니? 와 토요일 아침에 하는 루니툰 만화를 좋아했다. 나는 와일 코요테가 적어도 한 번은 로든 언어를 잡을 거라고 낙관했다. 그리고 파워레인지에 열광했는데 당연히 핑크 레인저가 되고 싶었다. 나는 항상 정신없이 바빴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들었고 어떤 일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늘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거역했다. 내가 가만히 있는 유일한 시간은 카페트 타임, 즉 부처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을 작은 러그 위에 빙 둘러 앉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시간이었다. 나는 부처 선생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 그녀는 키가 120cm 정도로 작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나는 또한 작은 원 안에서 모든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의 반응을 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무엇이 나의 그부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알아내는 걸 좋아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마음속으로 그런 초능력을 갖게 되길 바랐다. 우리 교실 한 구석에 약간 밝은 색의 장난감 집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거나 올라가고 또 통과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 나는 항상 그 안에 숨으면서 놀았다. 그렇지 않아야 할 때도 말이다. 이제를 놓고 그림을 그린 기억도 있다. 그 모든 색깔과 붓을 썼을 때 사용했던 물통도 생각난다. 나는 진하고 끈적한 물감을 섞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다.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몹시 흥분되어 어쩔 줄 몰랐다. 이걸 누가 알았을까? 나는 외향적이고 수다스러웠다. 쥐꼬리 같은 긴 머리가 등까지 내려오는 차분한 아이. 블레이크는 나의 첫 친구였다.
우리는 유치원을 등록하는 줄에서 처음 만나 고등학교를 지나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다. 애슐리도 소꿉친구다. 한 번은 그녀가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휴가를 갔다가 햇볕에 그을린 피부로 가늘게 따은 머리끝에 구슬을 달고 돌아다니던 기억이 난다. 이 세상의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다니 정말 놀라워 라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책을 쓰고 삶을 돌아볼 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어릴 때에도 나는 방랑벽이 있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또는 작은 도시 안에만 사는 것은 나에게 가당치 않았다. 내가 재미있는 걸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며 항상 뭐든지 도전하는 모습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 같다. 또한 나는 굉장히 수다쟁이였다. 기본적으로 절대 입을 다물지 않았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성적표에 공통적으로 쓰여진 말이 있다. 쟤는 매우 착하고 정리를 잘하며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합니다. 하지만 학급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유치원에 처음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유일한 아이가 있었다. 하루는 난데없이 휴식 시간에 마당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나를 휠체어에서 밀어냈다. 나는 바위에 세게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그 아이를 올려다보았다. 솔직히 나는 정말 혼란스럽고 의아했다. 대체 이유가 뭘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저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답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그 아이는 가정에서 거친 대우를 받았고 집에서 할 일이 엄청 많았다. 그런데 마침 내가 그 아이에게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그건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녀 자신에 관한 문제였다. 그 일은 나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폭력은 그것이 겨냥하는 대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고통 속에 있었고 그것을 발산할 출구가 필요했다. 나는 쉬운 타겟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에 대해 사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러 달려와 딱 붙어서 그녀를 비난했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때 항상 움직이는 것은 내 몸만이 아니었다. 내 마음도 질주를 했다. 글 읽기를 마스터하자 우리 집 사과나무 안에 내 엉덩이를 눌러 넣을 수 있는 작은 곳을 찾아냈다. 나는 높이 올라가 튼튼한 몇 개의 나뭇가지 사이에 내 몸을 밀어넣는 채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또 읽었다. 한 책을 다 읽고 나면 또 다른 책을 읽고 싶어졌다. 그것이 최초의 나만의 시간이었다. 거기서 나 자신과 또 나의 생각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는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나만이 시간으로 변화되었다. 나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발견하고는 거기에 푹 빠졌다. 나는 그 책들을 정독하며 신비로운 생물들과 숨막히는 모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하늘을 날 수 있고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생물들이 있는 다른 세상에 대한 발상이 내 마음을 끌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동물들. 나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왜 이것이 상상 속의 일이어야만 할까?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걸까?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너무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다 아팠다. 나는 인어의 꼬리나 요정 날개를 가진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앨리스처럼 마법의 약을 먹고 내가 작아지거나 정말로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나에게 알라딘의 마법 양탄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양탄자를 같이 타자고 할까? 영화 후크에서처럼
요정가루가 정말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팅커벨에게 그 가루를 조금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상상의 세계에서 길을 잃은 작은 소녀였다. 이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분명 호기심의 씨앗들을 심어주었다. 나니아 왕국에서 말들이 날 수 있었다면 왜 나는 날 수 없을까? 5학년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다. 우리 선생님은 스웨트라는 여자분이었다. 그녀는 금발과 붉은 머리가 몇 가닥씩 섞인 갈색 곱슬머리에 항상 손톱이 길었다. 그녀가 키보드를 칠 때 나는 손톱 부딪히는 소리가 듣기 좋았다. 그녀는 어디나 커피잔을 들고 다녔고 잔에는 붉은 립스틱이 묻어 있었다. 주로 그녀의 풍성한 머리카락 속에 돋보기 안경이 묻혀 있었고 옷차림이 매우 독특했다. 교실에선 철자 맞추기 시합을 했고 항상 이긴 사람에게 상으로 큰 선물을 주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우리가 교실 책상 위에 앉게 해주었다. 책상 위에 앉는 것은 우리 엄마가 집에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일이었다.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스웨트 선생님은 상관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 해에 제일 친한 친구 크라인을 만났다. 그녀는 왈드롭 선생님의 반이었는데 나는 그 반이 말썽꾸러기들로 가득한 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았다. 크라인은 약간 거친 아이였고 나는 완전 모범생이었지만 우리는 서로 잘 맞았다. 그녀도 이방아였기에 우리는 서로 유대감을 느꼈다. 물론 그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셨지만 그 친구는 저돌적이다. 점점 자라면서 그녀는 파티를 좋아하고 항상 가장 인기 있는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하지만 나는 엉뚱하고 재미있고 약간 자의식이 강한 10대로서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무 데서나 자지 말라고 훈계하는 아이였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착한 여학생이었다. 크라인과 나는 우정이 돈독해져 고등학교 때는 둘도 없이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확신이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순간에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정반대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서로를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의 영적인 믿음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크라인은 신앙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우정을 더해주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것을 100%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누구의 감정도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정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녀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없었다면 난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라고 그녀는 내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그녀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해 주었으며 나를 위해 나서서 싸워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도록 돕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돌아보면 크라인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녀가 내게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준 것이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짝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셨다. 5학년은 또한 내가 날아오르던 해였다. 정말 그랬다. 그 해에 나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머리 포비치 쇼에 출연 요청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벗어나 더 넓은 곳에서 나 자신과 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동안 지역 TV 방송에 출연하고 영화 제작진이 4년 동안 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기도 했다. 하지만 머리 포비치 쇼를 위해 나는 뉴욕에 가야만 했고 프로듀서들이 나를 비행기 1등석에 태워주고 공항에서 우리를 태우기 위해 흰색 리무진을 보내줘서 스튜디오로 데려다 주었다. 마치 유명 인사라도 된 기분이었다. 나는 무대 뒤에서 왜 그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 궁금해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당시 12살이었고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였다. 우리 어머니가 먼저 무대로 나가 머리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내가 나왔다. 머리는 많은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해서 운동과 텀블링을 그렇게 잘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마치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와 수다를 떨었다. 생방송 청중들과 수천 명의 TV 시청자들 앞에서 나는 떨지 않고 완벽하게 자연스러웠다.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연설가가 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느냐고 묻는다. 나는 항상 쉽게 말하고 연설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특히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고양시키려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은사다. 우리 반 친구들이 발표를 할 때 떨려서 말을 더듬거나 자기 발만 내려다 볼 때 나는 대부분의 주제들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머리는 나와 악수를 했다. 그는 감명을 받았다. 나는 매우 침착하게 작은 도시에서 온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일은 그렇게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 평상시의 나로 돌아왔다. 다른 TV 프로에도 출연했다. 13살 때는 독일의 뮌헨에서 아라벨라라는 토크쇼에 나갔고 전 세계의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인터뷰도 했다. 처음엔 독일에 가는 것이 긴장되었다. 미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고 외국인들이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더 사람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그런 반응에 신경을 쓰셨지만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나는 새로운 곳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흥분되었다. 하지만 한 번은 독일 쇼핑몰에 갔는데 한 여자가 넋을 잃고 나를 쳐다보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던 기억이 난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반 친구들 중 몇몇이 약간 쌀쌀맞게 대했는데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항상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왕따가 된 기분이었다. 여러 번 실망하고 상처받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 번의 방송 출연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고 어느새 나는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어 가고 있었다. 한동안 내 또래들은 나를 곱게 보지 않았다. 이해한다. 나는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온갖 관심과 특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왜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이 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네가 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만한 고통은 감수할 가치가 있는 거야.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나는 잠시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왜? 나는 알고 싶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이것이 나의 일이자 나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가? 몇 년 뒤에야 비로소 나는 그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내가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며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며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영광이나 명예나 돈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행복에 이르는 10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여러분도 영원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말일 텐데 사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는다. 내 삶이 롤러코스터처럼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변화와 인생의 기복을 겪은 이유는 내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다. 내가 강단에 서게 된 이유는 나의 마음과 나의 이야기, 나의 열정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다. 당신도 당신만이 타고난 재능과 은사, 능력들이 있다. 그것들은 나의 능력이나 다른 누구의 능력과 똑같이 중요하며 풍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초능력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애초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이 한 가지를 항상 잘 기억해 두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당신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가?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강단과 청중이 있다. 당신과 매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족, 중요한 타인들과 당신의 자녀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들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기회를 부여받았다. 어머니는 항상 일기를 쓰셨다. 우리 집에는 모든 페이지를 꽉꽉 채운 일기장들이 잔뜩 쌓여 있다. 우리가 어릴 때 매일 밤마다 어머니는 거실 의자에 앉아서 글을 쓰셨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내가 쓸 새 일기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걸. 맞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바로 여기 있네요. 그 일기장은 내가 나의 감정들을 기록하고 나의 좌절감을 토로하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화가 났을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혼란스럽거나 두렵거나 단순히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일기를 썼다. 어머니는 내가 글을 쉽게 쓰리라는 것을 아셨고 나는 왜 나예요? 라고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책의 진짜 저자이신 것 같다. 그분은 나에게 통찰과 경험과 또 적합한 단어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오신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게 해주신다. 책을 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선택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보여주시고 그 기회들을 우리의 길에 놓아 두시지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 우리 가족은 내가 항상 노새처럼 고집이 셌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이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